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연희동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사건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 저는 뇌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3년 전에 아주버님이 늦은 결혼을 했었는데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왜 여자가 생기지 않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어느 여자가 봐도 정말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르고 하는 거 없이 맨날 짐에만 처박혀서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는 아주버님을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시부모님한테 재산이 많다 보니 그거 하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제일 불필요한 사람이었고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할 정도로 시부모님도 이미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 상태였죠. 저는 그런 아주버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삶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시간을 너무 아깝게 허비를 하는 것 같아 모두가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할 때 아주버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에 눈을 떼지 못하던 아주버님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다가 시모가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냐고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빼앗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며느리가 너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있잖아. 없으면 없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니?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 아니면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하고 있으면서 뭘 잘난 게 있다고 사람 말을 무시해. 너한테 밥값 나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만 처먹고 방으로 들어가라. 아, 알았다고요.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저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조금만 해도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것 뿐이잖아요. 저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 뿐이라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저 좀 제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재수씨, 원래 오지랖이 좀 있나 봐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내가 재수씨 일에 참견한 적 있어요? 그 말투 정말 가식처럼 느껴지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말 좀 조심해줘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도 가족이고 형이 걱정돼서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잘못됐어?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가식이라고? 형이 지금 사는 꼴을 봐봐. 나이 40 넘어서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일도 끈덕지게 못해선 1년도 못 버티고 뛰쳐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만 축내면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형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니까 좋아?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해. 아버지, 더 이상 저런 형편없는 놈 받아주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놈인데 뭐하러 끼고 살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놈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요. 오래간만에 집에 오는 건데 저도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다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아주버님과 언성을 높이게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대책 없구나. 이대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네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 너 이대로 나가잖아. 신용카드 다 정지시켜버리고 냉전 한 푼 없이 내쫓길 줄 알아. 너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대책 없이 행동할 거야? 우리 집안의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하라고. 끝까지 고집 부린다 이거지? 지가 미리 내놔. 안 내놔?
여보,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카드 전부 다 정지시키고 앞으로 집에는 훨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살 바엔 차라리 밖에 나가 굶어 죽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아주버님은 시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렸고 그렇게 짐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시모는 대책 없는 아주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그날 이후 전화기는 꺼진 채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몸져 누우셨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 부부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신경 써드리려고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봐드렸네요. 아주버님은 집을 떠난 뒤 시부가 카드를 정지시켰는데도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도 도와달라는 전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불안해하셨지만 저희는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동하시게끔 중간에서 방향을 잡아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아주버님의 안 좋은 버릇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시부모님 또한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아주버님한테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아주버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넣은 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6개월간 연락도 없던 아주버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주버님 얼굴을 봐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 등 뒤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면서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야? 너는 아빠 엄마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오죽했으면 실종 신고까지 했었다고. 도대체 6개월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아가씨는 누구니? 설마 너 사고치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아, 사고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이제 저도 정신 차렸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시 온 거니까 자리 좀 잡게 지원 좀 해주세요. 우리 진주가 임신을 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을 확인했고 앞으로 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임신?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한 여자를 데려와? 그럼 내가 좋다고 받아줄 줄 알았니? 너는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하루라도 편하게 만들어주질 않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걸 보려고 힘들게 네 뒷바라지 해준 줄 아니? 지원이고 뭐고 너 줄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냥 좀 믿어주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손자까지 볼 수 있게 애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대로 내치면 두 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제가 이어받을 수 있게 옆에서 배울 테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 큰맘 먹고 왔는데 정말 그냥 가요? 이 사람 뱃속에 손자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가냐고요? 형은 참 속 편하게 산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는 애까지 만들어 왔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아버지,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켰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벌써 뒷주머니 차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겠죠. 그동안 빼돌린 거 다 쓰고 돈 떨어졌으니까 온 거겠지. 내 말 맞잖아. 형 같은 쓰레기는 우리 부모님 돈 가져갈 자격이 없어. 조금의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서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의 대책 없는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시모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막무가내로 임신한 여자를 밀고 들어오려는 아주버님을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리려 하길래 제가 그만하시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시부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힘든 얼굴로 소파에 앉으셨고, 결국 아주버님과 그 임신한 여자는 나란히 시부를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키기 전에 이미 저는 아버지 카드에서 돈을 적당히 빼서 제 통장에 따로 쟁여놓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빼면 안 좋은 말 듣게 될까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집을 나갔을 때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현금으로 빼놓은 뒤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연락도 없이 잠적을 하게 되면 찾게 될까봐 미리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지내다가 매번 아침마다 방문하던 카페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현관이 깨져 있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확고하니까 데리고 온 거지.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거겠어요? 저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저 좀 믿어주세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아가씨는 저놈이 어디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요? 임신을 해서 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요? 아가씨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어린 나이도 아니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 집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자라왔어요. 아니, 뭐라고요? 보육원 출신? 어쩐지. 부모가 없으니 그 나이 먹고 처신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동네 창피하게 나이 40 넘어서 임신이 웬 말이야. 그쪽 사정까지 봐줄 정도로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진 않거든. 그러니 저놈 데리고 둘이서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행동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람 없으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많이 노여우시겠지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거 제가 대신 앞으로 2배, 3배 더 잘하도록 할게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제가 준하 씨 꼭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준하 씨, 뭐 하고 있어?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려. 나랑 함께하고 싶으면
믿음을 드려야지. 아주버님은 임신시켜 데려온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셨고 남편은 무릎 꿇고 있던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연기하는 거라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의 처음 본 모습에 깊은 고민에 빠지셨고 쉽게 입을 떼지 못했는데 그때 임신한 여자가 테이블 위로 결정적인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임신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고 7주 차가 되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아주버님과 임신한 여자의 간절한 부탁에 결혼을 허락해 주면서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여 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사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착한 줄 알았던 형님은 결혼식 이후 정식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 180도 달라졌어요. 보육원 출신의 힘든 삶을 살아왔고 거기에 임신까지 해서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보고 받아준 건데 형님은 임신을 무기 삼아 시부모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니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손이라고 비싼 아파트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충분히 넓고 좋은 곳이잖아요. 동서, 내가 지금 동서랑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대화 중인데 왜 끼어들어? 잠깐 자리 좀 비켜주지. 동서 때문에 방해되잖아. 형님이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동서는 원래 남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게 전문이야? 내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머님, 동서 좀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일단 작은 애는 잠깐 거실에 있어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너무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나도 들어주는 건 힘들다. 시모와 형님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가족의 분열을 원하지 않았던 시모는 저보고 잠깐 나가 있어달라면서 형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모의 말대로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형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모에게 아파트를 해달라는 말을 한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이번에 입주자가 이사 가면서 새 입주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요? 저도 어제 그이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곧 태어날 아이랑 살기엔 좀 적응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34평이면 아무래도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 들여놓다 보면 34평도 많이 작잖아요. 그리고 살짝 외곽 지역이라 좀 더 번화가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딱 시내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0평이면 저희 세 식구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 하나 더 낳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지원만 해주시면 둘도 아닌 셋도 낳을 수 있어요.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아서 시끌벅적한 대가족 만들 테니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이 하시던 일 정리하셨다면서요.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큰 결정 내리셨다는데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살아가시려면 저희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아이를 많이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동안 많이 벌어오셨고, 저희한테 아파트 한 채 주신다고 생활에 지장도 없으시잖아요. 그이가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어머님도 아시죠? 지금 그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만 보세요.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죠? 아파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너희 시아버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마. 그리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뜬금없이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한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집도 너희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집이거든. 그리고 적은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서 손에 꼽히는 50억짜리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으니 CME 입장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제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 아니면 그이는 다시 예전처럼 형편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저 아니었으면 그이는 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기다려 드릴 순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저도 오래 지속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형님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두 푼 나는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를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형님의 말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행동을 보면 아주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시부모님의 뒷배경을 보고 결혼을 한 듯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씀씀이도 상당했었지만 그 돈을 충당해 주는 건 전부 아주버님이었어요. 40이 넘는 나이 동안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크게 보셨고 형님네가 앞으로 잘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함은 모른 채 아파트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형님을 보니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형님이 거실로 나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모와 급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시모는 굳어진 얼굴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빠지셨고 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시모는 시부와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머리가 많이 지끈거리셨는지 눕고 싶어 하시길래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형님의 방문을 두드렸고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던 형님은 기분 나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들어왔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해서 뭐 하려고요? 그 아파트에서 살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비싼 집에 들어갔으니 집안을 비싼 물건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싶겠죠. 점점 욕심은 늘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하게 느껴지는데요. 괜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너무 당연시하게 요구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이제 7개월째인데 어떻게 50억 아파트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면서 형님처럼 철판 두꺼운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서 자리를 꿰찰까봐 걱정돼? 그이가 이 집 장남 아니야? 그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두 분께서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우리 그이가 어차피 다 받게 되는 거고 그 집도 우리 그이께 될 텐데 동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지.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이 사람 만들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밖에서 일하는 거 보면 몰라? 전 재산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재산도 엄청 많은 집안에서 그이랑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달라는 게 동수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될 정도로 내가 실수했다고는 안 보이네. 그리고 나 임신한 거 안 보여? 노산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형님과는 대화 자체도 통하지 않았지만 제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건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형님이 요구한 50억짜리 아파트 문제로 시부모님이 방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시부가 모두를 불러보았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그 아파트 너희들한테 주기로 결정 내렸다. 네가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고 큰며느리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이 소홀한 적 없이 살아온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 아버지가 너를 한번 믿어주도록 하마.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돈을 벌어 모았던 이유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전부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었고 최근까지도 일에 매달렸던 건 그만큼 가장의 무게는 무겁고 끝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다. 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버티면서 이끌어온 사업을 정리하게 됐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고 남은 인생은 너희 엄마랑 같이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이미 계획 중이었다. 공기 좋은 곳에 벌써 집도 알아놨으니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전부 처분한 상태지만 아직 청담동 아파트 하나 남았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집 이렇게 총 2개 남겨놨다. 왜 집을 2개나 남겨놨는지 대충 알겠지? 청담동 집을 큰며느리가 원했으니 거기는 너희들이 살고 이 집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살면 될 것 같다. 두 집 다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서로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어때? 조건이 마음에 드니? 아버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담동 아파트를 이 사람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왜 서방님한테 주려는 건데요? 연희동 집값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똑같으면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가 장남인데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라도 더 얹어 주셔야죠. 형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지금 받는 것도 상당히 가분하다는 거 모르세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해 오다가 우리 형 만나 인생 폈으면 감사하게 받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뭘 잘났다고 더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맘 먹고 내린 결정에 초칠 거예요?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형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좀 더 달라는 거잖아. 형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야?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재산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꼴랑 300원짜리 받는 주제에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지. 돈에 환장했어? 아버지, 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저희도 받지 않을게요. 힘들게 철강 사업 이끌어 오시면서 형이 조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회사 이어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밥만 축내던 형한테 50억짜리 아파트 주면 분명 공중분해될 게 뻔하다고요. 자식 새끼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꼴랑 7개월 일 좀 했다고 으스댔는데 형이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형은 50억 아파트 받는 순간 그거 처분하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면서 쓰다가 전부 탕진하면 또 기어 들어와서 손 벌리겠지. 그때 형수님은 또 임신한 몸으로 들어와서 뱃속에 있는 손주 핑계대면서 우리 부모님 협박하려 들 거고 주머니 탈탈 털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그땐 분명 가차없이 버릴 거야. 내 말이 틀려? 뭐, 이 자식아, 형한테 못할 말이 없어? 마음 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말 다 했어? 아버지, 얘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들 그만들 뭐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라고 집 한 채씩 남겨준 줄 알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큰 소리치고 얼굴 붉히면 냉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도달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가거라. 시부가 크게 화를 내자 형님네는 그 모습에 놀라선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엔 심술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약속대로 형님네에겐 청담동 아파트를 넘겨주셨고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연희동 단독주택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삶의 여유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 선택을 존중했고 명절날 제주도에서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형님 내외는 명절날 얼굴 보는 것 말고는 따로 전화를 하거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이런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리더니 무언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던 저는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길래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부모님 추락사고를 당해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두 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네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저희 부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고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형님네에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시부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물 흘러가듯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끝낸 뒤 시부모님이 그동안 남겨두신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시부모님 집에서 형님이 갑자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기어코 내 말 안 듣고 기부를 한 거야? 가족을 위해 돈을 쓰라니까 왜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를 한 건데? 당신도 이것 좀 봐봐. 감사장 한번 보라고. 이 정도 돈이면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인데 남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배보다 왜 남의 배를 불려주는 건데? 80억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전 재산을 기부해 버리냐고. 여보, 이 집 얼마지?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허름한 집 처분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지? 어차피 가실 거였으면 재산은 건들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아.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아, 나도 생각 좀 해보게. 좀 기다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아버지 사고 나기 전에 돈 받아놨어야 했는데 그것까지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무조건 받아냈어야지. 우리 50억 어쩔 거야? 그럼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당신이 대박 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말만 믿고 모든 걸 걸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남겨준 50억 아파트를 한 번에 날려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 만나러 왔었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형이 받은 그 재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았는지 몰라서 생각 없이 투자를 한 거냐고. 왜 이렇게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 아,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 나랑 친한 형이 대박 칠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알려줘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본전도 못 잡고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얼마 전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어. 너도 아버지 성격 알잖아.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한바탕 하고 서울로 올라왔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나도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아버님께서 주신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처분해서 모험할 생각을 하세요? 형님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붙어 살겠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네. 시부모님 떠나시고 남은 재산도 불우한 이웃에 기부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가 뭔데 기부를 한단 말아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 동서 거야?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동서보다 손 있는 사람인 거 몰라? 버릇이 왜 이렇게 없어? 시부모님이 떠나시고 비어있는 집에서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50억을 주식에 투자한 정신 나간 놈과 대박 친다는 그 말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하게 만든 형님이나 둘 다 똑같았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제주도 집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형님 내외도 소송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면서 큰소리 친 뒤 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저희 부부는 며칠간 시부모님의 집을 정리한 뒤 형님 내외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관문 도어록이 바뀌어 있었고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아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놀라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형님 내외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주버님의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준 연희동 48억짜리 집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며 저희 부부 보고 제주도에서 살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형님 내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종처럼 지내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을 뱉었고 남편은 두 사람을 밀치면서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집 안에 본인들의 물건을 들여놓은 뒤 살림까지 펼쳐놓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형님한테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당신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장 주거침입죄로 너희들을 신고할 거고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가족끼리 무슨 주거침입죄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우리 건데? 동서는 제주도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림 차리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 이 집을 아버님이 서방님한테 줬지만
우리한테도 권리는 있는 거라고. 법적으로 소송 걸어보던지. 나는 이 집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지금 전 재산 전부 탕진해서 오갈 데도 없는데 어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야. 저 방 주인이었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 이유가 있으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 억지도 부릴 때 부려야 된다고. 어차피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틀어졌는데 뭐가 두렵겠어?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네. 당신들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는 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현관 화상폰이 켜졌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초인종을 누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시부모님의 사고 담당 형사라며 잠깐 대화를 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형사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순간 형님네와 마주치더니 갑자기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아무것도 파악이 되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이냐고 담당 형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는데 담당 형사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저희 부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준 순간 남편이 형님네를 개패듯이 발길질하며 무력을 행사했어요. 저는 핸드폰 영상 속의 인물들을 보고 경악을 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 차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차 밑에 들어가 무언가를 만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가 저에게 보여준 증거물은 브레이크 선을 절단하고 던져버린 가위였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지문 감식 결과 아주버님의 지문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그 일이 바로 정비 일이었어요. 형님이 평생 직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일이었죠. 두 연놈들이 연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된 진술은 시부모님의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세운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을 틈타 CCTV가 비추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방범용 CCTV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차량에 브레이크 선이 절단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돈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연놈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시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에 대한 값으로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보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형님의 아이를 저희 가족이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간 길이 보이겠지만 우울증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의 아이한테도 그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그 사람과 이런 일을 계획했던 그 여자가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꽤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특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고 계시다는 걸 병원을 다녀온 이후 더 크게 느끼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서 많은 걸 챙겨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함께 가준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건물에 저희 엄마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시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집 하나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와 장만하셨던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었죠. 3층은 엄마가 살고 계셨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잘해 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부부를 1층으로 부르셨어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사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네, 최근 들어 저희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 단계가 아직 초기라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매라고? 아니, 사돈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는 거야?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의식해서 다가가는 게 장모님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부담을 덜 느끼실 테니 너무 의식해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분도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에 신경 쓰시고 자주 건강검진 받으세요. 초기에 예방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말에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처음에는 한 건물에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이 함께 살면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실수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자잘한 일거리를 만들게 되자 생활의 불편함을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들 때문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사돈이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돈을 잃어버렸냐고 대물으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이 분실됐다고 찾아달라길래 우리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집안을 뒤집고 내려왔었다. 이게 뭔 일이니? 치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일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는구나.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자잘한 게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계단에다 실수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희 엄마가 다 닦으셨어요. 언니, 아무리 요양원에 모시기 싫다고 하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요.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대충 상황을 듣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서 보살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이 나쁘지 않다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면 되겠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도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적응을 하시지. 괜히 버티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불안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겠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께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퇴사를 하고 엄마를 내가 직접 돌봐드리면 시부모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집도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그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을 거라니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손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희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길 바라길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편할 만큼 함부로 대하시는 행동들에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빌라에 사시는 동안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 입장에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돈 옆을 지키고 있을 건데? 너는 너만 생각하니? 애들은 어쩌고? 고생은 내 아들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것도 부족한데 혼자 벌게 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니?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만 충당해도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제 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요양원에 안 모신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 장모님 혼자서 제일 넓은 3층에서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맨날 집이 좁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발 생각 좀 하자니까. 그럼 1층은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1층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3층에서 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보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덕에 따뜻한 집에서 사시는 건지 모르세요? 저희 엄마가 배려해 드리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사셨어야 했으면서 지금 상황을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고맙다고 안 했던 적 있어? 사돈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가 3층에서 살겠다는 거잖니. 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층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1층에서 사시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같이 사는데도 방이 하나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가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조정을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 거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 빚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안 좋은 말들을 더욱더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만 요양원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자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도 된다며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과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낯선 환경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한 뒤 나오게 되었고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드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남처럼 생각하면서 조금도 도와주거나 아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시던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엄마는 나 이한숙 이달까지 전액 딸에게 변제한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무서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런지 몸을 돌려 다시 주무셨어요. 뭔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흐느끼시면서 괴로워 하시길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잠꼬대를 했던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 며칠 뒤 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해 장바온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편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계속 써먹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 치매가 심해지긴 했나 보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를 안 까먹는 게 더 신기하다. 그렇잖아도 까먹을까봐 제가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전부 확인해 놨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 각서 쓴 거랑 녹음된 내용 들려주면서 병원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순순히 은행까지 따라가 주시는데 저희가 힘 안 들여도 알아서 돈 뽑아서 주잖아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비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130만 원씩 받아내고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각서 쓰는 거랑 녹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한마디 하면 겁에 질리셔서 순순히 말을 따르긴 하니까 민우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겁만 주면 금방 따라 쓴다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며느리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니?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잖아. 엄마는 솔직히 걸릴까봐 무섭다. 아유,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장모님은 치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서랑 녹음한 건 폐기하면 되는 거고 민우 엄마가 퇴사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따로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녹음기랑 각서가 없다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차에다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은 다음 나중에 이 집도 명의를 저로 돌려달라고 조정해 보려고요. 남편과 시모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깐 다투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에 경악을 하고 말았었죠. 시무와 남편이 계단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차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온 뒤 은행에 들려 통장 안에 있던 돈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외출을 한 사이 집에 들어가 남편 차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고 새벽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와 각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어 확인을 해보자 남편은 엄마를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 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녹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외출했을 때 3톤 트럭을 불러 1층에 있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짐 또한 같이 3톤 트럭에 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 빌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를 이용해 갈취한 돈으로 고기를 먹고 온 듯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사라도 오는 건가? 며느리가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짐들이잖아요.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짐들이랑 내 짐들을 이삿짐 차에 전부 다 실어놓은 거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당신이 한 짓을 전혀 모르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여기에 적힌 각서랑 녹음된 내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여기 있는 짐들부터 다시 내려놓자. 뭘 내려놔? 내가 벌써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이미 은행까지 다녀왔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빌라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거 받아. 당신이랑 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이 되겠다는 이혼 서류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 빌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법적으로 남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방금 제 앞에서 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당신들 짐을 함부로 빼도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린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치매 엄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돈을 갈취한 거에 대한 원금과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금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었고 모두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2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게 되었고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저를 10살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인연을 끊어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기, 여보, 민우 엄마,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그때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내 아들이 정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게 됐지 뭐냐. 오고 갈 데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빚에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우리를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될까? 너희 시아버지가 잡일이라도 좀 해보려 했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지금 아주 다들 죽을 맛이다.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의 삶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 거니 제발 내치지는 말렴. 그럼 그때 받지 않겠다던 위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 잊으셨어요? 왜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세요? 그럼 그런 조건을 왜 다신 거죠? 그때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셔놓고 4년 정도 지났으니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다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만 사라져 주시죠. 빚에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 되겠네. 사채 빌린 곳이야 대충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고 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는 저희 빌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괜히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3층까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서가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이 밝혀지게 되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이 문제로 가족 전체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시모가 동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동안 동서가 저지른 행동들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의견이지만 시부는 저희와 또 다른 입장이라 의견이 갈려서 서로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시부모님은 동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말에 결혼 문제에 대해 조금도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죠. 서운하긴 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는데 대화를 주고받을 때면 항상 저와 비교를 했어요. 동서와 초면인데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시모 때문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이 저보다 더 열을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 인사 온 동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온 동서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행동들이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서와의 첫 만남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은 결혼식이 끝난 이후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죠.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동서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마다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동서의 말투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분명 빈 그릇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건데? 내 말 안 들리냐고 물어봤잖아. 저 귀에 안 다쳤어요. 다 들리니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하는 거 안 보여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아까 음식부터 식기 정리까지 전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 알아? 말만 알았다고 하지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건데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네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새며느리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군기 잡는 거니? 네가 손이 사람이면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일 때문에 그런다잖아. 하기야. 집에만 박혀 있으니 네가 뭘 알겠어. 애들 본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막내 며느리 위해서 주말에는 좀 쉴 수 있게 네가 해줘도 되는 거잖아.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말도 없다는데 오래간만에 쉬는 날까지 갈굴 필요는 없는 거잖니. 어쩜 너는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니? 저는 집에서 애들 보면서 가사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댁에 와서 노동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지금 너무 대놓고 저랑 동서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가 봐줘야 해요? 어머님, 저 너무 눈치 보여서 못 오겠어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적인 문제로 회사 사람들과 얘기 중이었는데 그걸 못 보고 저한테 화내는 형님이 너무 배려심도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형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몰랐어요. 동서의 행동에 제가 더 어이가 없었는데 시모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며 좋지 않은 상황을 손윗사람이 풀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매번 제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만 일을 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 편이 아닌 동서 편에 서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어요.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위치에서 얘기해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시모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제 탓이라고 시댁에서 나가려는 동서를 붙잡았어요. 이미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터 항상 저를 무시하던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동서가 오면서부터 더 심해졌었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내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까지 거들면서 시동생과도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시모도 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게 화를 냈었고 남편도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족과의 연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게 문제였죠.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다 보니 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긴 했었지만 동서가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한 건 저도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 심해질 게 뻔할 테고 오로지 저만 상처를 받게 될 텐데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저도 강하게 밀어붙였었네요. 언제나 조용히 넘어가던 제가 한바탕 흔들고 나니 시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더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어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만 가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서로 얼굴 붉히고 있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게 현명한 방법 같았어요. 7년간 제가 해오던 일들을 시모가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를 데리고 집안일을 가르쳐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죠. 애미야, 그동안 잘 지냈니? 애들은 아픈 것 없고 이제 화 좀 가라앉았어? 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서 지낼 거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구나.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할 말도 있고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거든. 막내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 저번 일은 내가 좀 미안했다. 막내 며느리를 네가 너무 참는 것 같아 예민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으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풀어라. 우리가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벌써 2달째다. 가족이 등을 돌리고 지내는 건 좋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평생 얼굴 안 볼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오로지 아이들한테만 신경을 써줄 수 있어서 저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손을 내밀었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줘야지. 아직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떡하니? 가족끼리 살다 보면 얼굴 붉힐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라뇨? 어머님이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요.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끼시는 동서나 잘 챙겨주세요.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 모르니?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해결하자. 저번에는 내가 좀 오버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네가 좀 얘기해봐라. 얘가 아직까지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잘 좀 구슬려서 얼굴 좀 보라고 해봐. 여보세요? 형님,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전화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얼굴 안 보고 지낼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서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영 끊고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해요. 그래야 화가 풀리죠. 안 그럼 저희가 형님 댁으로 갈 거예요. 그런 걸 원치 않으면 잠깐이라도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2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시모와 동서의 태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주말에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 좀 열어달라고 쉬지 않고 두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버지는 또다시 얼굴 붉히는 거 보고 싶으세요?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온 줄 아냐?
작은 며느리가 요즘 들어 입덧이 심한데 큰 며느리가 입덧 가라앉히는 걸 잘한다며. 둘째까지 낳았으니까 방법을 알 거 아니야. 그래, 얘 좀 봐라. 아주 반쪽이 되어버렸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 문만 열면 화장실 직행인데 이러다 탈진해서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움 받으려고 힘들게 왔는데 그냥 내칠 건 아니지? 저번 일도 그렇고 사과할 겸 온 거니까 대화로 좋게 풀자고. 그래요, 형수.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된다고요. 형수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얼굴 붉히면서 싸웠어도 가족이잖아요. 형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예요. 저 정말 이러다가 세상 떠나면 어떡해요? 하루 이틀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해준 음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비찜 해주면 기운 좀 되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얘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신경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저한테 온갖 상처를 줄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뱃속의 애핑계로 저를 이용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입덧한다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정 힘들면 산부인과 가세요. 여보, 우리 오늘 애들 데리고 바람 쐬러 가기로 했잖아. 서둘러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겠어. 저희 가족도 일정이 있는데 연락 없이 찾아와선 다짜고짜 동서가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고 저보고 음식을 해달라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이미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나가달라는 말에 서운하다며 저희 집에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남편도 이미 그런 모습에 질려버렸는지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면서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네요. 그날 저희 가족도 오래간만에 시간을 조절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던 건데 시모와 동서 때문에 모든 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사정없이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자 남편은 차라리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날 이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집이 빨리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시간은 더 지체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차단까지 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자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하면서 좋게 풀어가자며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시모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입덧하는 동서를 살펴주던 시모가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의 전화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저희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형님도 기분이 상한 게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지금 이걸 보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왜 형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냐고요? 됐다. 그만해라. 그래도 내가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잖니. 그래, 이제 잘들 좀 지내보려고. 나도 여태까지 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으니 당연히 얻게 된 결과인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도움을 요청했었겠니. 그만큼 나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했던 거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나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앞으로 너한테만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게끔 하마. 그러니 앞으론 좋게 풀어갔으면 좋겠구나. 막내 며느리가 박사학위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얘도 흠이 없는 건 아니잖아. 대학 시절 때 부모가 한날 한시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그래도 부모님은 다 계시잖니. 막내 며느리는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으니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서툴 수도 있고 네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순 없겠니? 과거의 일들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형님, 제가 전에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잘할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푸세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시모와 동서를 바라보던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두 사람을 쳐다만 봤어요. 또다시 제가 겪게 될 아픔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기로 했었죠. 남편도 그런 제 결정에 존중해 주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간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일을 한번 치르고 나니 시모와 동서는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저 또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입덧 때문에 고생을 하던 동서가 저에게 묵은지찜이 먹고 싶다며 부탁하길래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주말에 시댁에 주고 오는 정도였는데 동서가 가족들끼리 저녁에 먹고 싶다는 말에 남편도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뒤 묵은지찜을 하기 위해 마트에 들러 고기 좀 사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반겨주었고 시모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 눈치를 보더니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편했던 저는 동서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묵은지찜 냄새가 너무 역하다면서 치워달라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것조차 싫다며 경기를 일으키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다니. 좀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동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먹으려고 양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라고. 속이 비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접을까? 힘들게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 진짜 제 말 안 들려요?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요. 냄새가 역한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먹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얘는 입덧이 점점 심해지니? 밥 먹기 전에 비위상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너는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춰서 얘 밥도 못 먹이고 이게 뭐니? 동서 혼자 먹을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또 저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지켜봤었는데 너는 손이 너무 느려. 일부러 막내 며느리 속 뒤집어지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형님, 입덧 안 해봤어요? 제때에 먹지 못하면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다고요. 둘째까지 나왔으면서 이런 거 하나 딱딱 못 맞춰요? 나 참 힘들게 장봐와서 땀 흘리며 정성껏 준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야? 나는 동서가 먹고 싶대서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는데 동서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인 거야? 입덧 때문에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으면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임산부 배려는 당연한 거라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음식 해주세요. 갑자기 백숙이 먹고 싶어요. 당장 장봐와서 해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해줘라. 백숙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임산부인데 네가 이해해줘야지. 기분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너도 잘 알잖니. 묵은지찜은 일단 치워버려라. 얘가 냄새 때문에 곤욕스러워하는데 어쩔 수 있겠니?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좀 쉴까? 아니면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니요. 저 혼자 방으로 들어갈게요. 한숨 자고 나올 테니까 백숙 준비해 주세요. 정 힘들 것 같으면 배달이라도 시키던가요. 아우, 진짜. 밥 한 끼 먹는 거 정말 힘드네. 동서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려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며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하길래 너무 놀라 피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때마침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오자 시모는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시모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주방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동서는 방에서 급하게 나와 화장실에서 입덧을 한 뒤 힘겹게 걸어 나왔는데 그런 동서를 보자마자 안 좋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시동생은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동서를 뒤따라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이미 풍비박산 난 거나 다름없었죠. 시부는 소파에 주저앉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동서내외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동서내외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오늘 바로 잡을 거니까
둘 다 당장 무릎 꿇어. 재수 씨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족 간에 분열을 만드는 거야?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꼭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 지금 집안 꼴을 보라고? 어머,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형님이 제때에 음식 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제가 부탁한 게 언제인데 그거 하나 딱 못 맞춰서 밥을 먹지 못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아주버님이 책임질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말만 그러지. 일부러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거 아니냐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음식 준비해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고통받는 걸 즐긴다고?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 동서랑 나는 서로 좋아질 수 없는 관계고 앞으로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네가 직접 해서 먹어.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동서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해 버렸고 동서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동서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밀어내는 순간 손으로 잡고 있던 인부복이 뜯어졌고 온 가족이 동서의 몸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서의 임신한 몸이 아닌 임신 체험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걸 보게 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어 동서의 몸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시동생이 급하게 동서의 몸을 숨겼지만 이미 모두가 거짓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버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동서도 많이 당황했는지 시동생 등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또다시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임신이 아닌 거 모두가 알게 됐는데 그만하고 나오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동서가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자 시동생이 뜯어 말렸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시모는 그만 연기하라면서 발길질을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길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가족들은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동서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건 숨기려 했던 일들이 드러난 거에 대한 충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동서가 임신인 걸 속이고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린 거 외에는 딱히 문제가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동생은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시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다는 말에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게 다였다며 딱히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건 없었다고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가족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지금까지 입덧을 했던 건 위암 때문이었고 이미 이기가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모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동서를 한심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괜히 깨부려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이런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가 위암이라는 걸 바로 알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입던 연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상상 임신이 된 것처럼 몸에 조금씩 변화가 와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어요. 제 몸에 암이 생겼는지는 꿈에도 몰랐었다고요. 저는 아이 가지는 게 두려워서 나중에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숨기면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랑 형님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당장 갈라서라며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희도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모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부와 시동생은 동서를 한 번만 봐달라며 설득을 시키고 있었으나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마음이 열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동서는 수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전에 저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 한번 안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한 시모는 저와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던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할 거고 이번 일을 통해 가족과의 연을 아예 끊어낼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만 보며 사는 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네요. 암이라고 도와달라며 손을 내미는 동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떠날 날이 돼야 깨닫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의 업보겠죠. 인생살이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